안녕하십니까. 어게인 MSFS로 파일럿 되기 저자 손갑철입니다. 오늘은 프로시머를 위한 잽슨 차트 강좌 중에서 단원어로 친다면 마지막 단원이 될 어프로치에 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어프로치에 관한 강좌는 1시간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3차례 또는 4차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몇 차례가 될지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 플랜을 못 짰어요. 오늘은 그 어프로치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즉 스타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행기를 운항하는 단계는 어라이벌이 스타 차트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마지막이 어프로치입니다. 스타나 이 처음에 이륙할 때 쓰는 시드는 없는 공항들도 좀 있다고 그랬어요. 어프로치가 없으면 계기 비행을 할 수 있는 공항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잽슨 차트는 기본적으로 계기 비행용 차트이기 때문에 어느 공항이든 이 잽슨 차트에 나오는 공항이라면 어프로치가 적어도 하나는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그래야 계기 비행을 할 수 있는 공항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김포공항인데요. 김포공항만 해도 굉장히 큰 공항이고 바쁜 공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프로치 차트가 많아요. 그리고 물론 미국의 더 큰 공항들은 이게 또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공항의 경우에는 딱 하나만 있는 경우, 2개만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활주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활주로 하나가 있으면 이쪽으로 또는 이쪽으로 양방향에서 이착륙을 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활주로 하나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2개가 있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에 높은 산이 있다던가 하면 실제로는 한쪽에서밖에는 착륙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꼭 그것도 복수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자, 그래서 이 랜딩 차트의 종류와 개수는 공항에 따라서 아주 천차만별 다양하고요. 아마도 여러분께서 가장 익숙한 랜딩 차트는 즉 이 어프로치 차트 중에서 먼저 그거 시작하기 전에 어프로치 차트, 여기서는 APP라고 써 있었는데 제 강좌 예전 8년 전에 만들었던 그 강좌나 다른 곳에서 보면 IAP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IAP는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 프로시디어입니다. 가끔 뒤에 있는 프로시디어를 플레이트라는 건 한 장의 종이를 얘기한다고 해서 인디스 플레이트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정식 명칭은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 프로시디어일 겁니다. 즉 계기 접근 절차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APP라고 써 있는 건 그냥 어프로치라는 단어의 앞에 3글자를 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는 IAP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만한 글씨를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네비그래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고 잽슨에도 원래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This airport has airline 괄호 열고 CAO 괄호 닫고 chart can be changed in settings. 세팅에서 바꿀 수 있대요. 뭘 바꿀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볼게요. 요거겠죠, 요거. 여기 보면 세팅이라는 거 나오죠. 이 세팅에서 차트 모드의 스탠다드 IFR하고 에어라인 괄호 열고 CAO라고 나왔어요. 플레이하시는 제 아이디입니다. 이제 뭐 네이버 다음 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여기서도 플레이하시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저는 그냥 스탠다드 IFR을 쓰겠습니다. 괄호 열고 CAO라고 되어 있는데 CAO란 커머셜 에어라인 옵션입니다. 커머셜 에어라인 옵션. 즉 에어라인 항공사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지금 먼저 설명드리죠. 이 차트 제일 밑에 보면 A, B, C, D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비행기의 카테고리예요. 비행기의 카테고리인데 이 비행기의 카테고리라는 것은 비행기의 속도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겁니다. 카테고리가 무슨 뭐 쌍발기냐, 뭐 엔진 4개짜리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특히 랜딩 속도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편집해가지고 이 속도에 따른 카테고리 ABCD의 속도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ABCD고 뭐 사실은 D 다음에 E도 있고요. 뭐 F도 있던가 뭐 그래요. 근데 거의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ABCD로만 구별합니다. 카테고리 ABCD이고요. VAT라는 거는 그 V 스피드라는 거 아시죠? V1, V2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at threshold라고 그래서 착륙할 때 요게 그 런웨이라고 치면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 런웨이라고 치면 요 C단 랜딩을 쭉 이렇게 내려와서 할 거 아니에요? C단에서의 속도. 그러니까 이렇게 쭉 대충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걸 텐데 이렇게 어프로치 할 텐데 이때의 속도보다 마지막의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겠죠. 빨라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속도 at threshold라고 해서 AT입니다. 그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니셜 어프로치 속도는 어떻게 될까? 파이널 어프로치 속도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여기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서클링 속도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그 나누는 그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요 속도 VAT를 기준으로 해서 그 카테고리 ABCDE를 나눕니다. 근데 E는 대개 여기 표시 안 하고요. ABCD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대개의 우리가 GA들, 즉 그 제너럴 에비에이션 작은 비행기들은 A 또는 B가 될 거고요. Z가 들어간다 그러면 C나 D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320이나 737이나 이런 거는 C 카테고리 C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스나는 다 세스나, 그다음에 프로펠러 비행기는 거의 그 카테고리 A는 A인데 프로펠러 비행기 중에서도 그 터보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거의 B급으로 갈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CAO 옵션이라는 거를 CAO라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그 설정에서 모드를 CAO 옵션으로 넣으면 A, B를 뺍니다. A, B를 빼고 CD만 여기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에어라인에 있는 비행기들이 A급 카테고리 A, B인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는 ABCD 구별이 없는데 카테고리 ABCD에 대한 구별이 없는데 다 똑같이 한 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공항의 차트들은 이게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구별이 되어 있을 때 이거 A나 B가 있으면 번거롭다고 해서 그거를 빼버린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 주로 운행하시는 그 비행기들이 어떤 건지 제가 알 방법은 없지만 뭐 크게 관계가 없다 그러면 공부하는 겸해서 ABCD가 다 나오는 일반 옵션, 즉 스탠다드 IFR 옵션이라는 걸로 설정을 해 두실 것을 저는 권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되죠. 다시 스탠다드 IFR 옵션은 이 ABCD 차트가 다 나오는 거다. CAO라는 거는 설정을 하면 아마 이게 지금 고쳐지는 게 아니고 다음번 실행할 때 고쳐지나 그럴 거예요.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고, 원래 다른 그 차트의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한 거는 이 계기 착륙 차트 중에서 A, B가 없어진, 카테고리 A, B 칸이 없어진 그런 차트입니다. 요만큼 줄어든 거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아닙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제 한 차트에 대해서 좀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자세하게 들어갈 거라고. 네,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혹시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차트는요, 김포공항에 아마도 김포공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거로 생각되는 ILS or Localizer Runway 32 Left 차트입니다. 김포공항이 3위 방향으로 운용될 때는, 여기 3위 방향으로 이착륙을 할 때는 대개 오른쪽, 즉 3위 라이트, 32 라이트에서 이륙을 시키고 32 레프트로 착륙을 시킵니다.
이건 김포공항의 일종의 규약이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일부러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심이나 이런 데서 비행을 하시면 거의 3 to left로 착륙할 확률이 뭐 한 7, 80%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부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북쪽 남쪽 방향도 있지만 서쪽에 기본적으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3-2를 사용할 시간의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3-2 가장 많이 이용하실 걸로 보고 이 차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트를 선택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이 시간 말미에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다른 차트들하고 거의 같은데요. 제일 위쪽에 커뮤니케이션 파트가 있죠. 즉, 그 주파수들 나와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기본 정보들이 이 절차를 쓰기 위한 기본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좀 확대하겠습니다. 이건 미스드 어프로치라고 해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착륙을 단념하고 중단하고 다시 고 어라운드라고 그러죠. 고 어라운드나 미스드 어프로치나 뭐 또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른 겁니다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거라고 보고요. 미스드 어프로치에 대한 절차, 즉 어떻게 가라는 것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가 뭐냐, 여기가 좀 짙은 굵은 선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게 브리핑 스트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에어라인에서 캡틴하고 부조종사하고 누가 조종을 하든 간에 누가 착륙할 때 조종을 하든 간에 랜딩 브리핑이라는 걸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어프로치 브리핑이라는 걸 합니다. 자, 우리는 이번에 이 어프로치 플레이트를 쓸 텐데 주파수는 얼마고 요거예요. 로컬라이저 주파수라고 합니다.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는 뭐고 디시전 하이트는 얼마고 요 내용들이 주가 됩니다. 주가 되고 그 다음에 미스드 어프로치 경로를 서로 한 사람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들어두면 예를 들면 이 어프로치 코스가 324도인데 324도라는 거를 한 번 들어두는 거하고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즉 소리 내서 일부러 한번 말하는 거죠. 아니 뭐 캡틴이나 부조종사나 이 차트 다 알고 있고 다 볼 줄 아는 사람들인데 브리핑이 왜 필요한가? 하지만 일부러라도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요거를 브리핑 스트립 요 안에 있는 내용들만 보고도 브리핑이 가능하도록 한 거고요. 그거를 풀어 쓴 게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시드 차트 택시 차트 처음에 시간에 요 앞에 부분을 헤더 부분이라고 그랬고 요 부분을 플랜 뷰라고 불렀어요. 플랜 뷰. 즉 위에서 보는 그림, 하늘에서 본 그림 같은 거를 볼 때 그걸 우리가 플랜 뷰라고 하고요. 요 밑에 있는 요런 그림을 프로파일 뷰라고 합니다. 프로파일 뷰. 즉 옆에서 본 거라는 그림이죠. 우리가 사람 얼굴을 옆에서 본 거를 프로필이 좋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프로필 사진은 사실 꼭 옆에서 본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프로필입니다. 옆에서 보는 그림. 그 프로필 뷰고요. 이건 additional information이고 요 밑에는 랜딩 미니마라고 합니다. 랜딩 미니마. 최소 착륙 조건. 자, 이렇게 그 칸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좀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간단한 것들은 좀 뭐 천천히 가지만 자세한 하나하나 일단 보겠습니다. 제일 위는 주파수예요. 이건 알겠죠?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항 이름과 코드, 날짜 있고 11-4가 플레이트 넘버고 서울 코리아에 있는 거고 ILS 또는 로컬라이저 런웨이 3 to left라고 돼 있어요. 이건 ILS가 뭔지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IRS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로컬라이저와 글라이드 슬로프가 둘 다 작동할 때를 얘기하는데, 혹시 글라이드 슬로프가 작동 안 하고 로컬라이저만 작동하는 경우에도 이 차트를 씁니다. 뒤에 무슨 조건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럴 수 있고요. 자, 이제 첫 줄 보겠습니다. 여기 쭉 그 주파수 나와 있어요. 주파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안 드릴 텐데, 괄호 열고 also monitor 121.5. 이 주파수는 비상 주파수입니다. 비상 주파수. 혹시 모르니까 121.5도 우리 그 컴2나 컴3에 설정해 놓고 듣고 있으라는 거죠. 모니터라는 건 듣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참고로 에어라이너급들의 비행기에는 VHF 라디오, VHF 이제 커뮤니케이션 파트가 그게 VHF 1, 2, 3 보통 3개가 있습니다. 3개 중에 하나는 실제로 라디오 교신하는 용, 여기 뭐 타워나 그라운드나 이런 데 교신하는 용으로 쓰고, 하나는 회사와 교신하는 용으로 씁니다. 예를 들면 그 대한항공의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 관제사하고만 교신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캡틴이 이 교신을 하고 있다 그러면 부조종사가 회사와 교신을 합니다. 회사. 그러니까 컴퍼니 프리퀀시는 여기 안 나오죠. 당연히 이 차트에는. 그리고 나머지 VHF3에 이 비상 주파수를 보통 설정해 놓고 듣고만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무 소리도 안 나오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 주파수로 지시나 비상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라는 겁니다. 타워 주파수, 그라운드 주파수는 다 아실 거고요. 아마 121.9어, 미국식으로 읽으면 그렇죠.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면 121 데시멀 9어. 그래서 이제 여담이지만 관제가 착륙한 다음에 컨택 그라운드 포인트 9어 그러면 1, 2를 생략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포인트 9어 그냥. 그라운드 포인트 9어가 121.9라는 말이에요. 이건 차트와는 관계없는 얘기 되겠습니다. 다음, 로컬라이저 IKMO. 뭐냐면, ILS 전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고 그랬죠? 여기, 그 글라이드 슬로프하고 로컬라이저. 여기 보이는 요 모양이 로컬라이저예요. 로컬라이저.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모양이 글라이드 슬로프예요. 글라이드 슬로프. 자,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로컬라이저 전파는 이게 지금 3.2L로 착륙하잖아요. 로컬라이저 전파를 발신하는 곳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랜딩하는 쪽이 아니고 저 반대쪽, 먼 쪽 끝에서 로컬라이저가 발신됩니다. 그거 꼭 알아두시고요. 글라이드 슬로프는 이 프로파일부에서 여기, 정확히 말하면 터치다운 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 파피가 있는 곳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위치에서 글라이드 슬로프 전파가 발신됩니다. 그리고 DME, 여기서 말하면 보통 DME라고 그러죠? DME는 글라이드 슬로프 위치와 기준입니다. 글라이드 슬로프 위치가 기준이에요. 이 DME가 0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0이다 그러면 이 활주로 끝이 아니고요. 그 터치다운 존, 그 에이밍 존이라고 하는 데 있죠. 그 터치다운 존에 그 마커 있는 곳에 그 거리가 DM이 0인 곳입니다. 0.0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ILS 주파수에는 코드가 붙죠. 여기도 이제 김포 VOR 같은 경우에도 KIP라고 하는 코드가 붙듯이 ILS 전파에도 코드가 붙습니다. 그 코드가 여기 이 경우에 IKMO라는 거예요. 그 밑에 조그맣게 몰스 보드 나오죠. 이거 뭐 D.D 이렇게 읽는, 영어로 그렇게 읽고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면 똔똔 스똔스 스스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도 뭐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입으로 소리 내는 방법이. 그리고 주파수가 108.3이라는 게 나와 있고, 그런데 보시면 이게 로컬라이저만 있는 경우도 여기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같은 주파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 주파수는 로컬라이저 주파수예요.
그런데 그거 로컬라이저 그 주파수가 ILS의 대표 주파수가 됩니다. 글라이드 슬로프는 별도의 주파수를 쓰는데 그 주파수를 조종사가 설정할 이유는 전혀 없고 설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 주파수가 108.3이면 글라이드 슬로프는 얼마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테이블로 정해져 있어요. 공식이 아니고 그래서 뭐 전파 혼선, 간섭을 줄이는 수 있는 그 주파수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그 펑션이 아닙니다. 이렇게 뭐 곱하기 얼마에서 뭐몇 더하기 얼마 하는 식의 그런 함수로는 될 수가 없고 그냥 1대1 매칭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라이더 슬로프의 주파수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차트에. 나올 필요도 없고 나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행기에서 맞출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차트에는 이걸 마치 로컬라이저 주파수라고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ILS-DM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그 주파수가 그러고 여기 보니까 로컬라이저라고 써 있잖아요. 로컬라이저 IKMR라고 그 주파수가 108.3이다. 여기 있는 324도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 요렇게 가는 것이 324도 방향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수동으로 이걸 맞춰야 되는 그 비행기들 대부분 그렇죠. 거기에는 324도를 코스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 세스나 같은 비행기를 쓰신다 그러면 CRS라고도 하죠. OBS라고도 하죠.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DT006 2000피트 괄호 1959피트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여기 또 이건 또 두꺼운 글씨로 써놨느냐? 여기 있죠, 여기가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라는 곳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타는 기본적으로 이 어프로치의 시작점,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까지 데려다 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차트에서 보시면 IAF가 여기에 있고요. PT022라는 거, IAF가 여기도 있고요. 범시라고 하는 거. 지난번 스타 시간에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KT023 IAF예요. 즉, 3개의 IAF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어디서 오든 간에 이 원코라는 곳으로 모일 텐데, 원코라는 곳은 IF, 이거는 인터미디어트 픽스, 중간 지점 정도가 되겠죠. 인터미디어트 픽스고, 여기가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예요. 근데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왜 얘네들은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라는 말을 여기다 안 써줄까 하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나중에 이 프로파일 뷰를 보실 때 요거 무슨 십자가 같죠? 이 십자가가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표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고, 그러니까 굳이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FAF라는 글자를 쓰지 않아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거기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입니다. 거기를 2000피트로 통과하라는 거예요. 괄호고는 지면 고도, 지면에서 얼마가 되도록 하는 고도죠. 이 차이가 계산하면 41피트 정도 되죠. 41피트. 제가 괜히 계산한 건 아니겠죠. 여기 보면 ILS DA 괄호 H. 자, 이건 ILS니까 이제 인스트루먼털 랜딩 시스템. 인스트루먼털 랜딩 시스템의 DA, Decision Altitude입니다. 자, 이 착륙 어프로치 차트 강좌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약자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가능하면 그 약자들을 나올 때마다 일부러 풀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약자들은 일부러 풀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계속 제 강좌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차트 리딩을 하실 때 일부러라도 ILS가 뭐의 약자지?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ILS를 하면 인스트루먼털 랜딩 시스템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을 해두시는 것이 앞으로 이 차트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그 약자들이 나올 텐데 그 약자들을 익히시는 원래 말로 익히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인스트루먼털 랜딩 시스템 이거 익게 돼요. DA가 얼마야 이러지 마시고 Decision Altitude가 얼마야 라고
디시전 엘티튜드가 얼마인가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면 나중엔 그 디시전 엘티튜드라는 말만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죠. 괄호 열고 하이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심 고도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고도에서 진짜로 착륙을 할 건지 아니면 복행, 고어라운드 할 건지를 결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지면 고도로는 200피트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기랑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이에요. 괄호 열고 나오는 작은 숫자는 지면 고도를 얘기합니다. 지면 고도. 그러니까 활주로의 고도가 해수면 제로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에어포트 엘리베이션은 59피트로 나왔어요. 에어포트 엘리베이션은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제가 택시 차트 강좌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ARP, 에어포트 레퍼런스 포인트. 공항의 기준점이 어디 하나 있는데 그 기준점의 고도가 에어포트, 즉 공항의 고도예요. 그런데 그 공항 땅이 완전히 평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활주로마다, 심지어 하나의 활주로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출렁일 수 있거든요. 경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공항의 고도는 59피트인데 별로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거기 공항의 ARP에 착륙할 게 아니고 이 활주로에 착륙할 거니까 활주로의 고도는 41피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41피트 차이가 났고 여기도 41피트 차이가 났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H, 여기서 뭐는 하이트라고 그랬죠. 디시전 하이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디시전 엘티튜드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고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앞으로 엘티튜드는 고도라고 할 거고 H, 하이트는 높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지면 고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혼동되니까 높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지면 고도, 즉 높이가 200피트가 되는 점에서는 적어도 결심을 해야 돼요. 그게 결심 고도예요. 결심 고도에 대해서는 이따가 프로파일 뷰를 볼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이건 200이라는 수치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웬만한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ILS는 여기가 200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공항 고도가 다르니까 또는 활주로 고도가 다 다르니까 이거는 거기다가 활주로의 고도를 더하면 되겠죠. 그렇고요. 미스트 어프로치는 조금 뒤에 설명할게요. 이건 착륙하지 못할 때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엘티튜드 또는 알티메타 세트, 즉 고도의 설정은 헥토파스칼로 한다 이런 거죠. 뭐 많이들 아시죠? 우리나라 공항에서는 군사공항이 아닌 다음에는, 즉 미군 공항이 아닌 다음에는 고도계를 Q&A 1013 이런 식으로 설정을 불러줍니다. 그 정보를 Q&A가 아니라 QNH 1013. 그게 QNH가 헥토파스칼이라는 뜻이에요. 그 헥토파스칼은 또 뭐냐? 뭐 이건 기압의 단위니까 그냥 그런 설명까지는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아닌 게 뭐가 있느냐? 인치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죠. 알티메트라고 미국에서 하면 2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단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는 약 100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0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움직일 거고 미국식 단위, 인치 단위는 2 그 가운데 소수점이 있지만 소수점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약 3000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자, 우리는 헥토파스칼 단위는 1000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인치 단위는 3000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2992니까. 자, 여기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런웨이 엘리베이션 2 헥토파스칼. 요건 또 무슨 뜻일까요? 자, 헥토파스칼이 1이 바꾸면 1이 바뀌면 고도가 약 얼마가 달라질까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헥토파스칼 1이 바뀌면 1 차이가 약 30피트 정도 됩니다. 30. 인치 단위로
말하는 29이나 2의 끝자리 숫자 하나가 바뀌면 약 10피트 차이가 납니다. 10피트. 런웨이 엘리베이션이 2헥토파스칼이라는 것은 1헥토파스칼 단위는 넘고 2헥토파스칼은 좀 안 되고 그래요. 반올림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1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2헥토파스칼이라고 써졌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 차이가 30피트입니다. 1 차이가. 이거 왜 있느냐? 별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는데 예전에 무슨 뭐 QNE 단위로 하는 그런 굉장히 구형의 고도계 설정하는 때는 이게 또 필요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전혀 아실 필요도 없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위 고도 플라이 레벨 140 14,000피트. 요건 되게 아시는 거죠.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씁니다. 일본도 이렇게 씁니다. 미국은 플라이 레벨 180 18,000피트가 되겠습니다. 요거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코멘트 요구 조건들이 같은 게 있어요. 1. GNSS or DME IRU required. 자, 이게 5하니까 요게 있으면 되거나 required 요구된다. 필요하다는 거죠. 둘 다 있으면 당연히 되죠. 5하니까. 자, GNSS가 뭡니까? 뭐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GNSS란 우리가 말하는 GPS의 통칭이다. GPS는 GNSS의 일종으로서 미국에서 쏘아 올리는 위성 가지고 항법에 사용되는 하는 거를 GPS라고 한다. 그럼 GPS가 아닌 게 뭐 있느냐? 예를 들면 러시아의 글로나스, 유럽의 갈릴레오, 중국의 베이도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일본도 뭐 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아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GPS가 있거나 쉽게 말하면 DME IRU. 야, 이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나의 위치를 아는데 이렇게 GPS를 쓰거나 아니면 BOR 2개를 가지고 DME 거리를 측정을 해서 나의 현재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관성 항법 장치. 제가 약자는 좀 불러드린다 그랬나요? 근데 이건 꼭 랜딩 차트에 관한 건 아니라서 안 했는데 GNSS 글로벌 내비게이션 새틀라이트 시스템이고요. 글로벌 내비게이션 새틀라이트 시스템 밑에 써드릴게요. 짧게 써드릴게요. DME 디스턴스 메저링 이퀴먼트 거리 측정 장치입니다. 외워두세요. 이 정도는. DME. 그 다음에 IRU는 Inertial Reference Unit. 우리가 다른 비행기에서는 IRS라고도 많이 쓰는 Inertial Reference System. 예전에는 INS라고 Inertial Navigation System이라고도 했어요. 뭐 큰 차이는 없는 거 다 같은 겁니다. 관성 항법 장치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GPS도 없는데 요게 있는 이런 장치가 있느냐, 이런 비행기가 있느냐, 아주 오래전 비행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비행기는 그럼 이건 없느냐? 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풀심에서 조종하시는 에어라이너급들은 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이유가 없고요. 2번. ATS라는 것은 에어 트래픽 서비스고요. 그러니까 관제에서 비행기들 간의 간격 분리라든지 충돌 방지를 해주는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서베일런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DS-B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책에도 쭉 설명은 이게 신기술들이라 그래요. ADS-B라고 해서 내 비행기의 위치를 다른 비행기한테 알려주는 장치가 있어요. 적어도 미국에서는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이 ADS-B라는 장치가 의무화 됐어요. 의무화. 작은 비행기든 큰 비행기든. 큰 비행기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런 장치가 있으면 내 비행기 위치를 항상 방송으로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비행기에서는 다른 비행기들 위치 정보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제탑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비행하는 동안에 주변에 어느 위치에 어떤 비행기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치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내 비행기는 있느냐?
지금 적어도 우리 풀심에서 좀 만든 비행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비행기는 다 뭐 당연히 있는 거고 작은 비행기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미국의 규정이기 때문에. 3번 DME required. DME 즉 이거 보시면 여기 전부 DME 거리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기 D6.1 뭐 이런 것들 여기 어디 있어요? 그게 다 DME 거리로 나오니까 DME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Distance Measuring Equipment on ILS Localizer Approach. LOC는 뭐 약자가 아니고 Localizer 앞에 세 글자입니다. 인스트루먼트 랜딩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RLEV-1 오퍼레이션. RLEV-1 오퍼레이션은 실제로 여기를 들어오면 이제는 이 전파, 이 전파가 무슨 전파냐면 로컬라이저잖아요. 여기는 글라이드 슬로프고 이 로컬라이저를 잡기 전에는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범시에도 여기까지 여기서도 원코까지 오는 동안에 이때의 그 오차의 한계, 내가 이 경로를 지켜야 되는 그 허용 범위가 1이라는 거예요. 1. 1이 뭐가 1일까요? 1 노티칼 마일이라는 뜻입니다. 1 노티칼 마일의 범위가 대충 얼마쯤 되겠어요? 여기 보면 거리표는 안 나오나요? 거리표는 안 나오고 1마일이 약 6,000피트니까 이 활주로의 길이가 지금 거의 한 10,000피트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만 보세요. 요 길이의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의 거리가 내 허용 범위예요. 그걸 여기서 꼭 따져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요 ILS 전파를 받기 전에 여기 그냥 우리가 경로 비행을 하는데 그때 오차의 한계가 1마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LEV-1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시드 때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RLEV-1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다 비슷한데 그냥 항로 지난 시간에 항로 배웠죠? 그 항로를 갈 때는 대개 RLEV-2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범위가 좀 넓어져요. 물론 좀 어떤 곳에서는 RLEV-5도 있고요. 그 대양 항로에서는 RLEV-10도 있고 나중에 이제 이 어프로치 차트 중에서도 그 RLEV 어프로치가 되면 그건 이 정도 가지고는 착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RLEV 뭐 0.3, 0.1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ILS를 잡기 전에 RLEV 항법으로 비행하는 동안에 RLEV-1 오퍼레이션이다 이런 거고 다음 시간쯤에 이게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또 한번 강제로 풀어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요거 아까 생략하고 넘어갔죠? 이거는 뭐냐면 MSA, Minimum Safety Altitude예요. Minimum Safety Altitude고 요 가운데 기준점이 ARP, 에어포트 레퍼런스 포인트. 제가 첫 시간에 택시 시간에 설명 들었을 거예요. 이 김포공 같은 경우는 거의 한가운데쯤에 있는데 ARP가 그 ARP를 중심으로 25마일 표시 없으면 25마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구름이 가득 껴가지고 안개가 아주 짙은 상황에서 여기를 접근하거나 또는 미스트 어프로치를 하거나 이 정확하게 여기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비행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면 여기 010 방향 이쪽으로 010 여기 기준이니까 010 방향 그리고 190 방향 대충 요 정도 이 서쪽 방향에서는 2,600피트 이상이면 여기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보다 1,000피트 더 이상으로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가정했을 때. 뭐 보이면은 굳이 이게 의미를 갖지 않죠. 그렇죠? 안 보일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2,600피트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는 적어도 여기 있는 어떤 높은 건물이 됐든 산이 됐든 그런 곳에서는 부딪히지 않을 확실한 고도가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요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3,500피트, 3,900피트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한 2000피트 선이니까 여기가 1000피트, 2000피트 선이니까 여기는 적어도 뭐 2000 몇백 피트 정도의 그 언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거보다 1000피트 높아야 되니까 3900피트라고 써 있는 겁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아마 북한산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북한산이라는 거 아시죠? 여기는 관악산이 있고 관악산 때문에 이렇게 3500피트라는 고도가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야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 김포공항을 기준으로 내가 어느 위치로 가든 오든 간에 이 고도를 유지하면 적어도 거기서 부딪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이 플랜 뷰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ILS 랜딩 차트에는 이걸 줄여서 랜딩 차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IAF가 맥시멈 3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가 있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즉 모든 방향에서 와서 이 하나의 활주로에 착륙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방향이란 적어도 이쪽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3개의 점을 하는데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여기 직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 아마 서울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인구 밀집 지역, 실제로 여기가 강남 지역, 잠실 지역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약간 직각에서 좀 꺾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T자처럼, 그러니까 요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휙 돌려놓으면 T자잖아요. 그래서 T자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만약에 2개라고 그러면 2개를 만약 이 방향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식으로 해서 Y자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아마 3개가 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3개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IAF를 먼저 찾는 게 일이에요. 이 차트를 리딩을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IF, 즉 Intermediate Fix까지 가는, 이건 뭐 당연히 오토파일럿으로 주로 가시겠죠. 아니면 매뉴얼로 가셔도 되고요. 그렇죠? 여기는 고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도 표시는 여기서 할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7000피트 5500까지는 있는데 여기 이 프로파일 뷰에 나오는 위치부터는 고도 표시가 할 필요가 없죠. 이걸 볼 거니까. 그리고 여기 정확하게 여기쯤부터 ILS 혹은 로컬라이저가 잡힌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전파는 오겠지만 여기서부터 로컬라이저를 타서 그러면 로컬라이저가 잡혔을 때 그 로컬라이저를 따라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가면 됩니다. 되는데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보장은 정확하게 하는 보장은 이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부터 보장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R랩으로 따라가는 거죠. 원칙은. 하지만 이 R랩으로 따라가는 거와 로컬라이저 전파를 따라가는 거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어딜 따라가냐? 어딜 따라가도 됩니다.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플랜뷰만 생각하는 게 고도는 생각 안 하고 그러면 로컬라이저 전파가 여기서 발신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점점 여기 마치 부채꼴처럼 이렇게 화살표처럼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과정에서 얘기하면. 즉 이때는 그 계기에 한 칸이 어긋날 때의 거리가 이때는 그 한 칸이 매우 조금이라도 조금만 벗어나도 그 NB 또는 이 뭐 내비 VOR 계기에 휙휙 벗어나게 되죠. 이때는 좀 뭐 예를 들면 한 10m, 20m 떨어져도 별 차이 없는데 여기는 10m가 아니라 1m만 어긋나도 확 바뀌는 겁니다. 바늘이. 이렇게 점차로 예민해진다고 하죠. 센서티브해진다고 하죠.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이게 따라가는 건 이제 어렵지 않죠? 뭐 여기 이름들 쭉 있는데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프로파일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원코, 인터미디어트 픽스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 위는 이제 별로 뭐 볼 게 없잖아요. 그냥 여기 고도만 따라서 알아서 그림에 다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이게 무슨 다른 표시는 아니고 정확하게 요 위치다, 요 위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보시면 요 밑에 있는 숫자는 거리예요, 거리. 요 구간이 거리가 3.6마일, 1.6마일, 1.4마일, 5.1마일이고 원코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부터는 자, 원코에서부터 여기는 324도로 그 헤딩이 아니라 코스로 잡는 거죠. 이제 바람이 불면 헤딩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코스로 내려가는데 고도는 여기서는 4,000, 여기서는 2,800. 2,800인데 여기쯤 한번 볼까요? 이게 D009가 딱 봐도 뭐겠어요? 9 DME로 009입니다. 9.0입니다. DME로 9.0일 때 2,800피트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화살표 여기 요 글라이드 슬로프 모양, 요 화살표 모양이 여기까지 연장이 안 돼 있어요. 여기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아마 뭐 비행 좀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텐데 글라이드 슬로프하고 로컬라이저하고 어느 전파를 먼저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100% 로컬라이저부터 먼저 잡습니다. 로컬라이저부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지금 4,000피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4,000피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4,000피트로 가면 거의 글라이드 슬로프에 맞거나 아니면 조금 낮은 상태일 겁니다. 낮은 상태. 이게 높은 글라이드 슬로프의 연장선보다 높은 데서 만나면 안 돼요. 뭐 100%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매우 안 좋아요. 왜냐하면 더 빨리 하강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표준보다 더 빨리 하강을 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강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글라이드 슬로프를 잡을 때는 로컬라이저가 먼저 잡힌 다음에 약간이라도 수평 비행 비슷한 걸 해서 글라이드 슬로프를 만나서 그 글라이드 슬로프를 따라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조금 낮은 고도에서 이 선을 만나서 좀 낮은 고도에서 이거 만나서 그때부터 이 글라이드 슬로프를 만나면 그때부터 이걸 따라오는 그게 더 정상입니다. 높은 고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거리를 확인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거리를 확인할 것도 없이 글라이드 슬로프를 따라가면 요점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에서 2,000피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전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그렇죠? 그 글라이드 슬로프를 가 2,000에서 2,000피트를 만난다는 뜻이고 계속 324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륙하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 런웨이가 41피트 이거 아까 고도였죠. 고도. 활주로 C단의 고도예요. 이게 좀 더 어려운데 TCH가 뭐냐면 스레시홀드 크로싱 하이트예요. 스레시홀드가 뭐냐면 런웨이 C단, 활주로 C단. 우리 그 에이밍 포인트 말고요. 아예 우리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 그곳. 그 C단을 크로스 몇 피트로 통과할 거냐는 거죠. 그게 54피트로 통과하도록 글라이드 슬로프가 설계되어 있어요. 다시 스레시홀드 크로싱 하이트가 54피트다. 하이트니까 그 해발고도가 아니고 활주로 끝과의 높이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착륙할 때는 뭐 이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딱 그걸 제대로 따라와서 마지막에 뭐 플레어 잘해서 착륙하시면 되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요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랜딩 미니마는 미니멈스와 같은 말이죠. 최소 조건. 뭐의 최소 조건이냐면 기상 최소 조건이죠. ILS가 다 작동하면 인스트루먼트 랜딩 시스템, 즉 로컬라이저와 글라이드 슬로프가 둘 다 잘 작동하고 내가 잘 잡을 수 있으면 디시전 엘티튜드 241피트, 디시전 하이트는 200피트, 41피트 차이가 나니까요. 여기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럼 뭘로 이 241피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도계로 재면 되는 거예요. QNH 얼마 잘 설정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고도를 이렇게 1피트, 10피트 단위로 볼 수 있어요. 그 고도계 눈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계속 움직이는 고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요거는 뭘로 그럼 측정을 하느냐? 이거는 라디오 알티메터라고 그래가지고 RA라고 그러죠. 라디오 알티메터. 그러니까 비행기 밑바닥에서 이렇게 비행기 내려온다, 여기 비행기가 있다 그러면 밑바닥으로 전파를 쏴요. 그 전파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보면, 물론 전파라는 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니까 매우 빠르지만, 매우 빠르고 매우 짧은 시간에 돌아오지만 그걸로 계산이 실제로 가능하고 그렇게 계산한 것이 더 신뢰성이 있어요. 단,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는 라디오 알티메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차도 클 수 있고요. 둘째, 이 높이하고 이 활줄의 높이하고 이 여기에 있는 다른 건물들 그게 들쭉날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디오 알티메터는 200피트 이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걸로 봅니다. 200피트라는 건 실제로 굉장히 가까운 곳이거든요. 여기서도 대충 비례만 봐도 요 정도 이내에서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는 500, 200 이렇게 나오는 그 불러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 비행기 조정해 보시면 나오는. 근데 그 500, 2000 feet 이런 거 그거는 그냥 대충만 참고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불러주는 고도는 라디오 알티메터입니다. 아무튼 ILS일 때는 이게 디시전 알티튜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디오 알티메터를 200피트가 되었을 때 착륙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벗어나는 게 여기에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벗어난다는 것은 고 어라운드를 한다면 적어도 요 높이까지 와서 내가 착륙할 자신이 없으면, 여기선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앞에 활주로가 안 보인다거나 딱 가는데 여기 다른 비행기가 여기 있다거나 해서 이때 그 적어도 발견해야 되잖아.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활주로가 안 보인다. 그럼 안 보이는 것 자체가 착륙할 조건이 안 되는 거니까 복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선을 다 잘 보시면 이렇게 굵은 선으로 여기까지 글라이드 슬로프를 따라 내려와서 여기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 위치에서의 고도가 얼마냐? 241피트인 겁니다. 라디오 알티미터는 라디오 알티미터, 즉 하이트로는 200피트가 되고요. 그 이전에는 아직은 결정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요 위치에서 아직 활주로가 안 보여. 안 보여도 일단 내려가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 고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번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계기판에서 이걸 설정해 놓죠. 그래서 요게 바로 미니멈이 되는 겁니다. 어프로칭 미니멈스 그러면 200피트에 가까운다는 거고, 하이트로 미니멈스 그러면 200피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안 보이면 복행해야죠. 그런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로컬라이저만 있으면, 즉 글라이드 슬로프가 아웃, 나갔다는 뜻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안 되면 지상에 있는 전파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내 비행기의 장비가 못 받을 수도 있고, 대개는 지상의 문제겠죠. 그러면 디시전 알티튜드가 아니고 MDA로 바뀌어요. MDA는 뭐의 약자냐면 미니멈 디센트 알티튜드예요. 다시 미니멈 디센트 알티튜드예요. 이게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 요 점선이 있어요. 여기 점선. 이게 뭐냐면, 자 이걸 따라서 이게 지금 글라이드 슬로프가 없으니까 이걸 따라서 내려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DME를 보고, DM 위치 얼마에서, DME 값 얼마에서 몇 비트, 얼마에서 몇 비트, DME 얼마에서 몇 비트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확하게 여기에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에. GS가 아웃된 게 로컬라이즈만 했을 때, 그 같은 그 DME 전파로 DME 값이 6.0일 때 1969.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계기판에서 이 1단위, 10단위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대략이지만 비행기에서는 대략이 쓰지만 여긴 그래도 숫자로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죠. 5.0일 때 얼마. 그러니까 부조명사가 DME5에서 1655, 1655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를 맞춰서 내려가야죠. 글라이드 슬로프가 없으니까 계속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같은 비율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그러다가 740피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지금 얘기는 뭐냐면 아주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기상 좋아서 저 멀리서부터 활주로 잘 보이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착륙하면 돼요. 착륙할 지금 이렇게 막 더 내려가야 된다, 내려갈 수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건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도상으로 740피트, 고도 계상으로 레디오 알티메터로 699피트. 별로 의미 없죠. 이게 중요한 숫자가 되겠죠. 740피트까지 내려가는 것까지는 허용이 돼요. 그런데 활주로가 안 보인다. 그러면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고 여기서 수평 비행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랜딩을 포기하는 거죠. 랜딩을 포기하되 여기서 쭉 상승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740 내려가는데 안 보여. 안 보이니까 폭행해야지. 쭉 올라가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여기에서 하라는 겁니다, 여기 M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미스드 어프로치 포인트입니다. 미스드 어프로치 포인트. 그러니까 740피트를 유지하다가 여기서 왔는데 이쯤 오니까 여기가 보이더라. 그럼 착륙할 수 있어요? 못하죠. 너무 높아서. 그렇겠죠? 어차피 이거는 여기서 이리로 간다는 뜻은 아주 잠시는 모르지만 여기로 간다는 뜻은 착륙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착륙을 못하지만 아무 때나 여기서 어차피 착륙 못하니까 지금부터 쭉 올라가야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M자가 써 있는 게 미스드 어프로치 포인트입니다. 다른 데 보시면 MAP라고 써 있는 또는 MAP하고 T자를 소문자로 쓰는 미스드 어프로치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와서 즉 DM이 1.0일 때 그때부터 상승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상승해도 다른 트래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MDA하고 그러니까 MDA 미니멈 디센트 알티튜드하고 디시전 알티튜드는 그렇게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기상 조건이죠. 아까 카테고리 A, B, C, D는 비행기 속도, 착륙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고, 그럴 때 풀, 즉 ILS는 ILS인데 풀이 아닌 경우가 뭐냐? ALS, 어프로치 라이팅 시스템, 즉 착륙용 라이팅 시스템. 여기 있나? 요런 거 있죠, 요거. 이 빨간불, 흰불 해가지고 도로록 하고 움직이는 거. 어프로치 라이팅 시스템 with 시퀀스드 플래싱. 시퀀스드 플래싱이라는 건 레빗이라는 게 도로록 하고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이는 경우, 그게 풀이죠. 이게 안 보이는 경우, 전기 나간 경우에 그 착륙 조건이 달라요. 비저빌리티가 800m, 1200m. 로컬라이저만 있는 경우에는 2500m, 3200m로 더 세지죠. 이 시정거리의 비저빌리티라는 건 RVR이라는 건 그냥 비저빌리티가 뭐가 다르냐면 비저빌리티는 일반적으로 공항 전체를 지배하는 현재 시정이 800m쯤 됩니다. 이런 거고 RVR은 내 특정 활주로에서 즉 3to left니까 3to left의 가시거리가 얼마냐를 측정하는 기계. 이건 측정하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택시 차트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게 720m이면 되는 거예요.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상이.
이거보다 작으면 아예 이게 다른 조건 다 필요 없이 이런 조건이 안 되면 ILS가 다 들어와도 랜딩을 못 합니다. 즉 예를 들면 지금 안개가 많이 껴서 시정거리가 500m입니다. 그런 상태면 랜딩 안 시킵니다. 위험해서 못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카테고리 1, 2, 3라고 하는 지금 이건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카테고리 1이에요. 2, 3 그런 건 훨씬 이게 낮아요. 즉 거의 안 보여도 뭐 시정거리가 300m, 200m, 100m만 돼도 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그 모든 활주로에 전부 카테고리 3B까지 하는 그런 엄청나게 정밀할 수 있는 제가 정밀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밀할 수 있는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ILS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김포공항은 다 그렇지는 않아요. 혹시 서클 투 랜드, 서클링이 가능합니까? 즉 서클링이라는 건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렇게 접근해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착륙하는 거예요. 다시 어디선가 이렇게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착륙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는 다른 방향 활주로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거 되느냐? 안 됩니다. 여기 not authorize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그 빼먹은 부분들 설명드립니다. 요거 이게 뭐냐면 글라이드 슬로프를 따라서 내려오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 글라이드 슬로프대로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ILS 글라이드 슬로프와 로컬라이저만 있을 때 디센트 앵글, 즉 이 로컬라이저가 있을 때 이 하강각이 3도라는 거예요. 그 3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속도가 비행기의 속도가 정확하게 말하면 당연히 여기서 그라운드 스피드라 해야 돼요. GS. 그라운드 스피드가 예를 들면 100노트라면 그 수직 속도계가 531 feet per minute FPM으로 버티컬 스피드가 531이면 됩니다. 요걸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비행기 속도 현재 속도가 140노트라면 수직 속도가 743 feet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고도요 정확한 값들 마찬가지지만 그 수직 속도를 내가 1단위, 10단위로 정확하게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계기판이 이렇게 정확한 눈금조차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대충 여기서 한 700이나 그 정도면 되는 거고, 600 정도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친절하게 다 써놨지만, 이거는 이 각도가 3.0만 되면,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3.0이거든요. 또 혹시 달라져 봤자, 뭐 3.02, 뭐 3.05,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숫자는 항상 일정하겠죠. 이 숫자는 일정한데, 여기다 왜 써놨는지 저로서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이건 진짜 개탄하기 싫어하는 조종사들을 위해서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종사들은 이 숫자를 전부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 속도에 곱하기 5를 합니다. 100에다 곱하기 5 하잖아요. 어차피 이거 뒤에 있는 1단위, 10단위는 설정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오토파일럿을 써도 설정도 안 되고 내가 손으로 조정해도 531을 맞출 방법도 없어요. 대략 500에서 550 사이 정도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배를 해주면 돼요. 근데 내 속도라는 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 5배가 쉬운데 예를 들면 뭐 현재 속도가 130이다. 그거 5배 곱하는 건 저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누기 2를 합니다. 100을 2로 나누면 50이잖아요. 공 하나 붙이면 돼요. 500. 2로 나누면 60. 공 하나 붙이면 돼요. 600. 그렇죠? 90을 2로 나누면 45. 450. 35. 350.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130이다. 곱하기 5를 하는 게 쉬우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누기 2를 하는 게 편하신 분은 130 나누기 2. 저는 65가 편해요. 그래서 650. 정확하게 650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계산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요칸. 요거는 그 어프로치 라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어프로치 라이트고요. 여기는 미스터 어프로치. 우리가 고어라운드를 하면
계기 비행에서의 고어라운드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차트에 나온 대로 하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go around as published 또는 execute missed approach as published. as published가 아니면 관제에서 고도나 방향, 헤딩을 정해주겠죠. 그 고도나 헤딩을 정해주기도 바쁘면 관제에서 왜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고어라운드를 했다. 그러면 as published를 하는 거예요. 그 as published는 자 다시 플랜 B에서 먼저 보면 아무튼 복행을 했다, 고어라운드를 했다 그러면 처음엔 324도 헤딩으로 가요. 헤딩이에요, 헤딩. 그러니까 정확하게 코스는 아닐 수 있는데 그럴 때 KIP VOR에 D5.0 거리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오토파일럿을 안 쓴다면 ILS 점퍼를 여기다 맞춰놨을 테니까 우리 계기에다 맞춰놨을 테니까 여기를 스탠바이에다 이걸 맞춰놓거나 아니면 VOR2에다가 이걸 맞춰놔서 이 거리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D5.0이 되는 곳에서 좌선해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카보이라는 곳으로. 이해되시죠? 자, 카보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냐면 여기 SEL 즉 안양 VOR에 2레디얼 301도 레디얼이 있는 곳인데 여기 가서 홀딩 하라는 거예요. 홀딩. 자, 그럼 홀딩 할 때 이 고도는 맥시멈 6,000피트고 미니멈 홀딩 엘티튜드는 4,000이래요. 그러니까 4,000, 5,000, 6,000 중에서 하나겠네요. 적어도 1,000피트 이상의 간격을 둘 테니까 홀딩 하고 있으면 다시 이제 관제에서 뭐 여기로 가라든가 또는 어디로 가라고 헤딩을 줘서 이제 이걸 다시 타게 하겠죠. 그렇죠? 그게 플랜 뷰고 여기 보면 여기 그림으로 그러니까 딱 요점만 정리해 놨어요. 500피트 상승하고 언제까지? 320도까지 324 헤딩으로 그리고 KIP D5.까지 R323을 따라가라. 어디냐면 이게 뭐냐면 여기 레디얼 323으로 간 인포인트 픽스인데 그 거리가 DME 거리로 5.0이 될 때가 이제 선회를 할 때예요. 그리고 카보이를 가는 거죠. 그 설명이 여기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500피트까지 올라가고 애프터 500피트 클라임 온 헤딩 324도 헤딩으로 가라. 그리고 이 KIP VR의 R323에 D5.0이 되면 컨티뉴 클라임 투 4,000이에요. 그리고 턴 레프트 다이렉트 카보이까지 어떻게 갈 거냐? GPS가 있기 때문에 요구됐잖아요. 여기 그냥 알 수 있죠. 굳이 포인트가 여기 삼각형이 됐더라도 카보이까지 갈 자주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GPS가 있는 거니까. 뭐 당연히 그 ND 차트에 보면 당연히 있고 이거를 이 미스트 어프로치를 큰 비행기는 당연히 이거 원래 그 프로시저를 여기다가 설정을 해두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어라운드를 하면 자동으로 오토파일럿이 여기를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니까 뭐 이게 써 있긴 하더라도 이걸 실제로 내가 스틱을 조종관을 움직여서 조종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 항상 이 기본이 처음에 뭘 해야 되는지가 여기 딱 나오니까 차트를 보는 사람으로서는 좋죠. 그렇죠? 자, 거의 설명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설명은 아닌데 여기 보면 그 RKP Prohibited Area 총만능 구역 설명해놨고요. 여기 또 설명해놨고요. 총만능 구역. 여기 보시면 Do not fly north of YJU. 요거 양주 VOR이에요. 양주 VOR은 잘 안 쓰이는 VOR이긴 한데 아무튼 필요하니까 쓰는 거 여기쯤에 있거든요. 여기쯤인가? 여기도 보면 이렇게 보면 나오려나? 예. 양주 VOR이 어딨냐면 여기 원부주고 양주 VOR 나와라. 갑자기 빨리 안 보이네요. 춘천이고
여기 있다. 요게 양주 BOR이에요. 요 양주 BOR에 대충 보이세요? 여기 김포공항이고 여기 서울 중심의 북쪽이니까 거의 의정부 쪽에 있는데 그 BOR에 271 레디알 R271의 북쪽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 요런 선이 있어요. 요런 선. 요게 R271이거든요. 레디얼 271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하시는 조종사분들은 FMC의 픽스 기능을 이용해서 이 선을 딱 그려놔요. 그 룹 따라서 비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요거 넘어가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런 의미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양주 BOR에 레디얼 271을 일부러 그 ND에다 그려놓기도 합니다. 그건 좀 고급 기술이라고 그럴까? 뭐 그렇죠. 이 정도가 이 차트에 관한 나름대로 자세한 설명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미스터 어프로치 중에 다이렉트 커버했고 홀드 에즈 퍼블리시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홀딩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미스터 어프로치 턴 리미티드 투어 맥시멈 오브 220 노트. 그러니까 이 독행할 때의 선회할 때의 속도가 최고 220 노트다. 선회할 때는 바보같이 속도를 빨리 하지 않습니다. 빨리 다시 가서 착륙해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언제 지시할지 모르는데 기름이 가장 적게 드는 속도로 비행을 해야죠. 참고로 에어라이너급에서 기름이 가장 적게 드는 속도는 약 200에서 220 사이입니다. 대개의 에어라이너 비행기들이 그 사이의 속도로 홀딩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홀딩하고 있으면 진짜 낭비인데 비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유에 어쨌든지 간에 가장 연료 소비가 작은 속도를 택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진짜 한 장 가지고 1시간을 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굉장히 길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RLEV 차트, BOR 차트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지금 오늘 보신 이 ILS 차트는 말하자면 지상의 전파 시설을 이용한 랜딩이에요. 그렇죠? 인스트루먼트 랜딩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지상에서 쏴주는 전파를 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파고 다음에 한번 볼 거는 VOR 차트라는 게 VOR 차트가 있는데 VOR 랜딩은 이라는 것도 당연히 VOR이라는 것 자체가 지상에서 전파를 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차트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상에서 쓰는 장치가 아닌 즉 하늘에서 인공위성이 쏴주는 전파를 받아서 길을 찾아가는 그런 RLEV 랜딩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손갑철이었습니다.